이건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디아페 비누는? 디아페 비누 이거 디아페 비누는 저희 뭐 정말 너무 베스트셀러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저 구매 후기는 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도 후기 보고 구매하십니까? 거짓말 안 치고 3년째 이 비누만 사용합니다. 최근에 주문한 세 세트는 심한 피부 문제로 고생하는 조카가 있어서 네. 형수님에게 사용해보고 이상하면 사용하지 말고 좋아지면 내가 한 세트 더 선물하겠다라고 했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져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 세트 주문해서 두 세트 선물하고 한 세트 제가 사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우리 얼굴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보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믿어보세요. 거짓말 0.0001 마이크론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매 후기입니다. 후루룩 씻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째 사용하고 있는 디아페인입니다. 페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디아페인입니다. 예. 디아페 비누, 디아페인입니다. 집에 온수공사로 찬물만 나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엄마가 디아페 비누로 대충 헹궈도 피부가 뽀송해지는 걸 매번 보다 보니 디아페 비누로 3분 정도 거품 내서 버티다가 찬물로 후루루 씻었습니다. 많지 않은 물과 냉수인데도 불구하고 훅 씻겨가면서 부드러움과 개운함을 남겼습니다. 편안한 비누 원하시는 분께 강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는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켜서 6주 동안 발효 숙성시켜서 피부에 좋은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 또 그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름을 정했나요? 이 과정에서 이 녹색당하고 미래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아니 싶어요. 일단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랬다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정당이라는 예. 게. 그 조건이 정당 등록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선 정당 등록증이 나와 있었던 데는 그 시점에 시민을 위하여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미래당과 녹색당의 일부가 시민을 위하여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다. 같이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시민을 위하여와 정당 정치개혁연합이 통합해 주길 바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통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니 이제 시민을 위하여와 먼저 손을 잡고 개문 발차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함께 하려면은 네, 당연히 미래당과 녹색당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를 놓고 민주당을 도덕적인 잣대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25일까지는 후보가 다 완성돼야 되잖아요. 네, 등록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과정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민중당. 그러니까 민중당에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다수는 통합진보당의 그러니까 정당 해산 결정은 동의하지 않지만 또 통합진보당의 세력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거 기간에. 네, 선거 기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죠. 이념적 논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논쟁적인 주제를 던졌죠. 그건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건 녹색당의 6번 비례대표 후보가 성소수자이시래요.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에서 그것까지는 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녹색당이 지금 그 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6석을 요구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석이든 6석이든 제가 보기엔 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과한 경향을. 근데 이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기 확인된 적 때문에 없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민주당 입장이 어쨌든 앞부분의 9석 정도는 소수당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3석이다 몇 석이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전 조정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미래당과 녹색당 일부가 시민을 위하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쟁점 이 부분이고 저는 민중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쟁이 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해석하시는 과정이고. 해석이 아니고 팩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팩트고. 아니 주장이 아니라 취재한 팩트. 제가 일단 뭐 도덕적 판단을 그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그 플랫폼으로서 비례연합정당을 최초로 제안하고 민주당한테 글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열어준 건 정치개혁시민연합이에요. 그리고 정치개혁시민연합의 집행위원장을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고 예. 하승수 변호사를 매개로 녹색당이 결과적으로는 당원 총투표까지 온 겁니다. 녹색당 내부의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당도 비슷한 맥락으로 왔고 정당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그 시점에 엊그제 시점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7일 전까지만 정당 등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시민연합도 그 절차를 거의 다 밟아서 필증이 이제 곧 나올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플랫폼들 통합해달라라고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우리는 시민을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승수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뭐 양정철 씨가 만나서 하승수 변호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시민을 위하여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하여는 시민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고 그런 시민사회적 기반이나 정당성이 없고 정치개혁시민연합은 그에 반해서 그런 시민사회적 맥락이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분용으로 정치개혁시민연합은 활용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녹색당이나 미래당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했죠. 이 집권 여당이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녹색당이 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녹색당이나 미래당의 일부에서 그 시민을 위하여 대해서 뭐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플랫폼 통합의 의지는 있었고 그 플랫폼 통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견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뭐 정의당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가지 명분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수자 문제를 들었고 하나는 이념 문제를 들었는데 이념 문제는 뭐 민중당을 정확히 겨냥한 거고 민중당에 대해서는 뭐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할 거예요. 꺼름직하죠. 그러나 이건 연합이면은요. 다수당이라 그래서 그 연합을 내가 좌우한다. 내가 연합의 범위를 정한다. 내가 사이즈를 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위성정당인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나 저기가 염동열이 여기 공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연합정당이라는 곳에는 이런 세력이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래서 택한 연합의 파트너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합에 뭐 들어올 자격이라면 이런 거죠.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고 또 한국 사회의 그 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원외에서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왔던 이런 정당들과의 연합이 자연스러운 연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참여한 정당들 다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창당한 지. 그리고 정체가 뭔지도 불분명한 정당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생태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택한 파트너가 이 도대체 맥락도 없고 실체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가짜 환경당이냐. 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당수는 뭐 지금 성추행 기소유예 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평화인권당이라는 당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당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창당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당의 그 당 대표도 무슨 유사역학 책을 써가지고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일사역학? 예. 그리고 시대조난이라는 당은 아시다시피 창당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고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이원재 씨인데 이원재 씨는 우리가 잘 알죠. 여시제 있고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뭔지. 뭐 과거에는 안철수 캠프에도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기본소득당 정도가 자기 의제를 뚜렷하게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동당 뭐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당이잖아요. 그 제외하면은 별로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녹색당, 미래당 다 구축해버리고 이런 당들과 하는 연합의 의미라는 건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 이상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진보 진영에 특히 시민사회 진영에 많은 비판적인 관찰자들의 의견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일관되게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미래한국당이 탄생하는 순간 연동형의 정신은 미래한국당이 20석을 얻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건 사실 정의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기 위해서 저희가 소송도 하고 예, 그랬으면 헌법재판도 하고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잘했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는 거예요. 원래 정당끼리 뭔가를 하는 건 정당이 해야지 이런 형식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건 이 부분이에요. 시민을 위하여가 민주당에 의해서 컨트롤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건 시민을 위하여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하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욕심이 없어요.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사실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의석에 대해서 논하고 이럴 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욕심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한 결정을 원한다가 사실 컨트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민을 위하여가 사실은 정당 플랫폼도 갖고 발이 있는 곳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이곳일 것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정체불명의 정당이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정당들이 역사가 짧고 일부 대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지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민주당과 손잡지 않았으면 언론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는 늘 정의당을 존중하죠. 그런데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럼 정의당을 위한 것이냐, 녹색당을 위한 것이냐, 미래당을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왜 청년들이 일찍 청년당을 안 만드는지 답답하다. 이게 제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여성들이 왜 여성당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 정당으로서 정치 구조의 다양성을 추구해온 사람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기 집단의 권익을 정치적으로 지키려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의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래당이나 녹색당의 일부가 시민을 위하여와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하여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구하려고 이거 한다 이게 분명한 쪽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그거에 동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며칠 더 생각을 할 수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하승수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그 방법이 하승수 변호사가 느끼기에 너무 강압적이었다. 이 말은 뭐냐? 감정이 다쳤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감정 다치면 이후에 대화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후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그리고 녹색당은 사실 내부의 어려움을 뚫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4%의 찬성으로 결합하겠다고 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녹색당에 대해서는 좀 더 문을 열고 기다리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중당은 그 일반적인 원칙으로서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예상되는 색깔론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윤호중 총장의 말이. 아니 근데 그걸 결정할 권한이 윤호중 총장한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그쵸. 뭐 소수자, 성소수자는 안 되고 뭐 미념은 안 되고 이런 권한을 누가 윤호중 총장한테 부여를 했습니까? 누가 그걸 민주당한테 부여를 했냐는 거죠. 뿐만 근데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견 제시한 아니 거잖아. 정당 지지율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로 다른 정당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건 이제 구조라면. 연합정당이 아닌 거예요. 연합정당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정당에 걸맞은 위상을 가진 정당이 사실 없는 걸요. 원래대로 하면 정의당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런 걸 알기 지분의 때문에 안 들어간 문제가 겁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결과론적인 아니 거고. 결과론적이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스토리가 왜냐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도 들어가서 시민을 수를 만들어내는 게 시민을 정치죠. 위하여가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는 일찍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 정치개혁 시민연합이 저렇게 팽당하리라는 것도 일찍이 알고 있었고 때문에 저건 원래도 옳지 않은 길이지만 더 옳지 않은 길로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목에서 정의당이 이걸 주도했어야 된다. 그건 제가 100분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정책적, 정치적 경쟁을 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로서 나타날 때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양성을 없애자는 방향이 연합정당이에요.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걸로 우리 뭉치자. 그쪽 의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뭉치자. 그러면 진보 정당 간에도 정책 경쟁이 있어야 되고 이 정치의 다양성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건데 뭘 다양성으로 정치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도할 수는 없는 거죠. 주도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정의당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녹색당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더더욱 양당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양당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30석이라는 캡 안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정당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게 룰입니다. 근데 거기를 한쪽에서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늑대 한 마리가 양들을 잡아먹겠다고 들어오니까 이쪽에서는 승냥이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늑대보다 발톱이 짧고 우리는 이름이 늑대가 아니고 승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저는 그 점은 이해해요. 제가 하나 인정하는 대목은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 체제입니다. 양당 체제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반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순간에 단독 과반 확보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15석이나 20석 정도를 양보하고 대신에 국회에서 4+1과 같은 그런 이 일종의 이제 정치연대, 정책연대 구조로 가져가자라고 구상을 했다가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한쪽이 뚝이 무너지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단독 과반 욕심을 사실상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뚝이 무너진 상황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저쪽이 뚝을 무너뜨렸고 정의당은 그런 상황에서 저쪽 뚝은 무너지지만 민주당은 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움직임이 없다가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인 아니에요. 거 아닙니까? 헌법소원은 그 전에 사실 놓고 보면 이제 정의당이 정치개혁 연합하고 같이 묶여 있어 한 정치 세력으로 묶여 있었으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시민을 위하여 합쳐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못 만들어가죠. 그거를 정의당 책임이라고 돌리면 안 아니, 돼요. 그건 정의당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정의당은 애초부터 안 한다고 했던 아니 정당이기 이렇게 때문에. 갈 일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정신이 국회 다양성이잖아요. 네, 다양한 정치 집단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국회 의석을 확보해서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연합이 왜 그걸 추구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돼요. 보세요.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게 녹색당 둘, 미래당 둘, 그리고 정의당이 그 이후 순번으로 한 12, 13, 그리고 민주당은 그 뒤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결과로서 녹색당이 2명 들어가고 미래청년당이 2명 들어가고 정의당이 한 12석을 가져가고 그러면 녹색당은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안 될 일이 비례연합당을 통해서 국회의석을 확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녹색당이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원내에 진입해서 녹색 정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연합당이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꼼수 논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연동형의 정신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인정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런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 녹색당도 없고 미래당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녹색당 둘, 미래당 둘, 정의당 12 이런 제안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게 여기에 무슨 대해서 심각한 말씀이세요? 문제를 느끼냐면 민주당이 우리한테 공식적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윤호중 총장이 찾아온 게 처음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중전으로 압박을 했죠. 정치개혁 시민연합 내세우고 뭐 또 이 지지자들 동원해서 압박을 했지. 그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건 제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안 받은 바가 없어요.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최민희 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니 잘못 알지 않아요. 이게 하도 답답해서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이해찬 대표한테 만나자고 하니까 시간 없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제 말씀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제안을 했냐고요. 공식 제안을 한 바가 없어요, 저희에게. 아이, 이런 일이 성사가 그건 되려면 알아보세요. 물밑으로라도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부터 그 마포 5인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가 맞다. 이 정의당 민생당이라는 같이 하는 거는 똥물에 뒹구는 거다. 이 판단이나 이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민주당한테는. 그래서 저희한테 공식적 제안은 없었고, 때문에 무슨 12석 이런 얘기는 들어본 바도 없고, 정치개혁 시민연합에 누군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희한테 저- 제안한 그건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면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아니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없어요, 그런 적이. 아니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끝나고 얘기했으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과정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과정이 다 진행이 됐는데 저는 지금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당에. 아니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다 있고 어떤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을 잘하고 누군가는 잘 못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초 초기 의도도 이랬지라고 하는 방식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아니, 초기 의도를 제가 뇌피셜로 짐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었고, 물론 그 메신저가 갔어요. 제안이 있었어도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제안이 와도 그러면 그건 안 그럼요. 하신다고 하시는 지금 와도 아니고 뭐 윤호중 총장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 심대 끝난 얘기.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는 뭐 정의당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애초에 구상이 어떠했던 아니면 애초에 명분이 어떠했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 연합정당은 애초에 그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논의되고 있던 연합정당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에 사실상의 위성정당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이렇게 선거를 치러가지고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각축하는 이번 선거라는 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투표 의욕을 줄 거며 또 얼마나 이 선거 끝난 이후에 21대 국회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국회가 될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건 이거예요. 애초에 정치개혁 연합하고 연합의 제안을 받을 때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 어쨌든 그건 차선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왜 아름답게 못 만들었냐? 이런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예를 들면 그 5인 회동이라는 거에서 나온 그 중앙일보가 정확히 보도했는지도 모를 여러 얘기가 나왔겠죠? 그중에 최악만 보도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모두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취재할 만큼 계속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저는 더불어시민당이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한 수준의 개방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결과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이 사실 시민을 위하여만 가게 될지라도 국민들이 그 과정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승수 변호사가 얘기한 수준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다. 그게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낙연 그 후보가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최대한의 노력과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 최강욱 비서관 합류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죠. 이론으로 봅시다.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더불어시민당 현재 구조로 놓고 보면 5번에서 9번까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뭐 빌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연합정당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시민사회에서 그 석에 이 좀 뭔가 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애시당초부터 최강욱 그 현재 변호사죠. 뭐 영입을 하니 마니 뭐 이렇게 말들이 계속 오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최강욱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고 그것보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최강욱이 왜 옷을 벗고 나오게 됐나. 그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서 나온 건가?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아들의 인턴 그 활동서를 그러니까 과장해서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으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50페이지에 걸친 서면 답변서를 충실하게 보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 구인영장 받아서 데려다 조사할 만큼의 증거도 없으면서 소환 영장에 불응했다는 식으로 소환은 판사가 할 수 있지 검사는 소환을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최강욱을 들쑤신 것이 검찰이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고 대통령님 불편하신데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때린 건 보수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이 다음번에 이광철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 이번 주 이광철 걸어갖고 뭐 하면 돼요. 울산에서 뭐 해서 뭐 너 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기소를 당해보자. 라고 하면 이젠 실제로 청와대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네네네. 이 와중에 최강욱 비서관이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변호사로서 조용히 사는 방법과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서 윤석열의 검찰과의 개혁을 위해서 한번 붙어보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본인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최강욱 비서관의 확고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스토리와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국회의원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하는 것이 만약 영입이 된다면 더불어시민당에 간다면 조국 수호 논란이 더불어시민당까지 번지게 되고 그럴 경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 부담되는 일이 될 것이고 반면에 열린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니까 쟤네들 공천을 전부 다 이해찬 대표가 주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못해 조선일보도 그런 주장 못하는 상태인 거니까 본인의 자유의지로 합류한다면 뭐 열린민주당을 합류할 수도 있겠는데 그 문제는 뭐 아마 저도 지금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눈 뜨면 민주당, 눈 감으면 열린민주당 이제 이러면서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최강욱 변호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이 그 당인데 뭘 고민을 해요? 엄청 다르죠. 아니 선거 엄청 끝나면 다르죠. 다 그 당이 그 당 될 텐데 뭔 고민을 아니에요. 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선거제가 진짜 어느 한 당의 진짜 꼼수 때문에 두 개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너지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해질 줄이야 정말. 그 이제 완전히 생각을 선거제도가 못했어요. 산으로 가버리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어디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저도 감이 안 굉장히 잡히죠. 문자로 저는 많이 받아요. 기준을 잡고 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우선 이거부터 한번. 아니 아니. 기준을 뭘 잡아야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되지. 그렇긴 한데 이제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전략 투표라는 걸 어떻게 집단으로 합니까?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자, 그럼 하는 좋습니다. 거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몰빵론 한 당에다가 몰빵을 그것도 해줘야 안 된다. 통해요. 지금 안 저 통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찍고 싶은 정당 찍게 된다니까. 아니 결국은. 그런데 이거에 기준이 있다고 사람들은. 비례대표 라인을 누가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을 많이 라인업 하나에 따라 결판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많이 네. 내놓는 당이 네, 자, 네. 선택을 받는다. 여기서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100을 놓고 봤을 때 미래한국당은 30 이상 못 받아요. 어떻게도 못 받아. 그리고 자유공화당 2 이상 절대 못 받고 끝 32.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40 이어야 되는데 32까지밖에 없으니까 팔이 비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당이 지난번과 달리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하면서 52쪽으로 넘어와 있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팔이 그래서 지금 5에서 8 사이가 국민의당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합치면 40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60이란 말이죠. 이런 구도가 언제 있었냐면 2018년 지방자치 선거할 때 비례대표 후보 찍은 걸 보면 저쪽 세력을 하면 저게 40이고 나머지가 60이었는데 지금 그 구도로 간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0 이상 40에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4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의당이랑 열린미래당을 합쳐서 60이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오히려 더 넓게 열려 있고 지금 그러니까 중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실용적인 사람들, 이번에 누구 찍을까라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당의 라인업을 보고 정의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고 열린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전 그런 상황으로 봐요. 이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나름 그런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전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총투표에 한 30% 정도 투표를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70%가 찬성을 했어요. 그 찬성 70% 중에 뭐 한 절반 가까이는 아마 열린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반이나요? 네, 그러니까 찬성한 70% 중에 70% 중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민하겠죠. 민주당을 지지하겠지만 지금 비례연합당이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거고 투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이슈에 관심이 많지 않을 텐데 네. 아마 투표 안 했다는 거는 이제 반대 의사 표현도 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도 많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21대 국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두 거대 정당이 또다시 20대와 같이 똑같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사실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임기 후반부로 가면 레임덕은 당연히 와요. 그거는 뭐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이어도 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개혁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타이밍은 4+1 통해서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막혔어요. 한국당에 의해서. 그리고 만약에 미래 한국당이 의석수를 상당히 얻으면 무소속 그 보수, 그 수구 보수 무소속들을 주워 담아서 독자 교섭단체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요? 합치지 않고 보잘 것 없으면 합치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야말로 위성 정당이죠. 이 미래 한국당에 그럴 경우에 이 민주당이 이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어떻게 임기 후반부에 이 지금 완수하지 못한 그런 개혁 과제들을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투표하시면 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광파신 거죠. 조금 더 팔아도 되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저는 그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 6대4가 됐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가 6대4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득표율을 총 보면 아니 4인데 저 4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대4의 구도라는 거예요. 민주 진보 진영이 6 네, 그리고 네, 저쪽이 네, 4.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낙관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저쪽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설마 실제 수치를 여기서 폭로할 수 없죠. 그 무슨 말인지 아니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40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고 중원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쪽으로 10%를 민주당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비어 있는 10%를 어떻게 차지하느냐를 궁리할 시기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네. 근데 정책인 인물인 얘기를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비례정당 정리하느라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 중간에서 말 그대로 무이념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은 경제가 좀 나아지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단비를 내려줄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그 표는 정의당으로도 갈 수 있고 열린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는 표지 진영으로 가지 않는 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예, 저는 그 10%는 그냥 10%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가요 그럼? 그냥 누군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니 안 찍을 것 같다고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이라 조금 그건 다른데 네. 어쨌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비례 투표를 어느 당으로 하냐로 지지자들이 되게 민감해져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민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다. 아니면 나는 중간 정도 지지자다. 나는 민주당의 로얄티가 제일 낮은 지지자다. 이거에 따라서
비례연합정당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왜 협조하지 않을까 때문에 속상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그죠? 거꾸로 정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전체적인 포션이 5.5 대 4.5만 돼주면 이거 결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를 뺀 결과를.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입장은 미래한국당이 뜨는 순간 원칙은 다 깨졌다. 그래서 명분 갖고 싸우지 말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우리 이쪽 진영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례연합정당에 누가 안 들어왔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당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말고 토론은 그렇죠. 가능하겠죠. 네네. 열린민주당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 분할이 되어줘야만 전체적인 그 포션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그 제도의 특성상 3%를 넘는 정당이 몇 개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3%를 넘는 정당 중에 미래통합당 계열이 몇 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진보개혁이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3%를 넘는 정당 숫자가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당들이라면 네. 그게 꼭 비례연합당으로 뭉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례연합당으로 뭉친다 그래서 의석이 더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지지율 전망치를 가지고 정의당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당한테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여러 그 비난과 독서를 퍼부었던 이유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답니다, 한마디로. 근데 예를 들어 정의당이 비례 전문 정당입니까? 정의당은 지역구에서도 후보를 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구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이 전국 정당으로서 이 집권 경쟁을 하겠다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왜 비례연합정당으로 다 줄을 서야 돼요, 그 정당들이. 뿐만 아니라 녹색당이나 우리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당들도 작은 정당이지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정당입니다.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당은 아니죠. 미래당도 역사는 꽤 됐어요. 지금 민주당이 손잡은 정당들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아, 그건 당연하고 그 미래당도 얼마 안 됐어요. 미래당도 아니에요. 미래당이 지난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뭐 지난 대선 때 2년이잖아요. 청년 그 전에도 미래당 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청년 미래당.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청년 미래당 중에 일부는 미래한국당도 갔다가 나왔다가 뭐 또 이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3%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 역시도 미래통합당의 그 과도한 의석 점유를 견제하는 그런 힘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안 만들면 민주당 표가 상대적으로 사표가 되니까 이 제도 이 배분 원리 속에서 그 점 때문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표가 안 될 수 있는 전략적 이 배분 방안도 있었어요. 그게 유시민 그 이사장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전체 선거를 놓고 연대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들한테 전략적 투표를 하면 된다. 네. 그게 다 정의당을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녹색당도 3% 넘게 해주고 우리미래도 3% 넘게 해주고 아니, 근데 물론 이미 이 얘기는 의원님, 그 하나마나 얘기가 됐어요. 정의당 정도를 전략적 투표를 하라 그러면 저 뭐 고민해서 할 수 있어요. 나온 후보들의 검증 정도나 알려진 정도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서 나온 후보 이번에 뭐 너무 안타깝게 밀려나왔지만 신장식 후보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뭐 표를 줄 생각이 있는데 그거 외에 정당에서 지금 내고 있는 후보들은 그들의 정치력이나 검증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이 본래 찍으려도 민주당을 찍으려다 그 당에 가고 싶은 효능감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비례연합 정당을 하는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다 잘못된 아니, 그거 건데.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사실 그냥 얘기인 그건, 거죠. 과정 중에 얘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말고 자세가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려는 어떠한 일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막 비난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1+4에서 이루어낸 개혁을 이룰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게 왜 나쁘죠? 전체 국회 지형에서. 네, 네.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극렬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표가 사표가 되느니 열린민주당 찍어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누군가는 민주당이 사회경제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옛날처럼 정의당을 찍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것이 분노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조심해야 되냐? 각 당의 리더십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이나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토론을 넘어서서 인격 모독으로 가면 그거는 1+4가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길로 가는 세력, 그죠? 그거 같이 간다는 촛불 생각으로.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촛불 정권이고 촛불 정권을 지키고 싶은 지지자들은 네. 우리가 촛불 들었던 그 틀을 같이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은 탄핵을 방송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분이세요. 저하고 민정당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분인데. 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이게 뭐 탄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예, 입장. 그랬었죠 그때. 예. 그 큰 틀 속에서 가면 되고 그렇게 할 때 이쪽 포션이 가장 커질 거다.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얘기해 누구 편이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 폭력적으로 들이대는 거야. 누구 편이야? 미래통합당 형님, 편입니다. 그게 미래통합당. 아니라 이게 폭력적인 거지. 저는 근데 이게 정치잖아요, 의원님. 이게 정치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의당을 좀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그 비례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 같이 연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또 정의당이니까 저는 그 모습이 또 좋아요. 또. 쌀 없으면 라면 먹지 뭐. 저는 또 이 정의당의 이런 또 색깔을 또 좋아해서 저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택하시겠죠. 의견이 예, 뭐 예. 황교안 대표 지지. 자, 이제 뭐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그러네요. 텐데 그러네요. 그 미래한국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죠. 우리? 거기가 패스 이렇게 해주면. 예, 그러네. 아니, 요즘 법원의 이거는 결정은 이거네요.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어디 서울중앙지법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정당 등록을 유지시켜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죠. 요즘 법원의 결정은 뭐 우리가 그 상식만 가지고서 이 판단하기에는 예단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처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고개를 최근에 나온 가처분 중에 예. 그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예. 취소 이게 그게- 인용되는 바람에 예. 그건 하나 아주 뭐 근데 그런 흐름이라면은 내일 가처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빤스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진작 구속됐어야 되는데 한번 구속이 안 돼가지고 우리 김영민 PD가 분노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리려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예, 예. 사실 상식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인용돼야죠. 지금 이 판을 보면 미래한국당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관여 정도가 예. 저건 너무 심하죠. 아, 저건 굉장히 진짜 이건 뭐 대놓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하청업체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청업체보다 더 심하게 하는 그렇지 저기 원청업체가 그렇게 하청 업체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미 법으로는 형식으로는 엄연히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정치부심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아주- 열띤 토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소장 가치가 있는 오늘 방송이 아니었나 의미 있는 생각이 방송이 듭니다.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무슨 뭐 일정이 있죠? 열린민주당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그 열린 경선 참여단하고 당원 금요일 모집을 저녁 합니다. 8시까지. 아니 그럼 김성애 지금 저 소장은 탈당했어요? 예, 민주당은? 탈당했습니다. 탈당하셨어요? 오. 예. 탈당자야? 예, 탈당자입니다. 예. 이탈한 거야? 예, 뭐 아니 이중당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아니 내일 8시까지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1, 월 이틀 동안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보시면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열린민주당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좀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예. 후보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누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저희들끼리 예. 다 면접을 따로 했기 때문에 진짜 오픈 정확히 프라이머리네. 후보군이 안 나와 있는데 예. 일단 등장하는 뭐 안원구, 그다음에 황희석, 주진영, 최강호 이렇게만 돼도 제가 지금 셉니다, 세.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정치부심의 표를 가지고 내일 면접장에서 황현희를 만날지도 몰라요. 안 놓지 마세요. 저를요? 저뭐 딴 데 갔을 수도 있고요. 면접은 오늘 끝났습니다. 예. 예. 아, 저기다 봤으니까 끝났나요? 본 거고. 예. 그래서 예.
당원 가입이 한번 탈당하기 복잡하니까 그런데 경선 참여단은 좀 와서 네.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근 출연자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형님이 거기 가 계시면 재밌긴 하겠네요. 예. 나? 예. 아니야, 나는 뭐. 자기가 가려면 저는 저기 미래통합당 가야죠. 경선 참여인단에 등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표를 던지려고. 저도 그거 등록해야겠네요. 예. 내일 밤 8시까지. 내일 알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